오늘은 2월 28일, 현재 시각은 4시 40분입니다. 오늘도 코스모스를 5장이니까 22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는 그의 1897년 작품인 우주전쟁의 첫 장을 이렇게 열고 있다. 웰스의 우주전쟁은 공상과학 소설의 전범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1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글은 우리에게 긴 여운으로 다가온다. 지구 이외에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같이 생명이 존재했으면 하는 희망이 인류의 전 역사에 관류했다. 그리고 외계 생명의 진우를 찾는 데 있어 우리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붉은 점 하나에 특히 주목해왔다. 그러니까 우주전쟁이 출판되기 꼭 3년 전이었다. 미국 보스턴 출신의 퍼시벌 로웰이 대규모의 천문대를 설립하고 심혈을 기울여 화성 생명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로웰은 젊은 시절에 천문학을 취미삼아 공부했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준 외교관의 신분으로 당시 조선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조선? 우리나라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부유했다. 191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로웰은 행성의 본질과 진화에 관한 지식과 우주 팽창에 관한 추론, 그리고 명왕성 등과 관련해서 인류 문화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사실 그는 명왕성을 자기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명왕성의 영어 이름인 플루토의 첫 두 글자는 퍼시픽 로엘의 머리 글자인 P와 L이며 이 두 글자를 P와 L을 결합해 놓은 모양을 명왕성을 상징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명왕성이 우리 행성에서는 빠졌지요. 그러나 로엘의 전 생애에 걸친 최대의 관심사는 화성이었다. 1877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의 화성의 카날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자 로엘은 묘한 전율이 자신을 감싼다고 느꼈다. 스키아파렐리는 화성의 지구 대접근 시기에 화성의 표면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었다. 그는 1개 혹은 2개의 직선들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이 행성의 밝은 지역 여기저기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이것을 카날리라 불렀다. 이탈리아어로 카날리는 경로나 가늘고 길게 파인 호물을 의미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가 지적 존재가 설계한 구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운하로 번역된다. 커넬이라고 번역된다. 그리하여 화성의 열풍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기 시작했고 로웰도 그 열기 도가니 속에 빠져들었다. 1892년 시력을 잃어가던 스키아파렐리가 화성 관측을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발표하자 로웰은 그의 작업을 자기가 대신하기로 결심하고 구름이나 도시 불빛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시상이 좋은 최상급의 관측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시상은 대기의 안정도에 민감하다. 대기가
대기가 안정적인 곳에서는 별의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지만 대기가 심한 교란을 겪는 곳에서는 별의 이미지도 몹시 흔들린다. 맑은 날 밤에 별빛의 깜빡거림도 대기 교란에 기인한다. 로엘은 자신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시상이 좋은 애리조나 주 플렉스테프라는 도시에 시상이 좋은 애리조나주 플렉스테프라는 도시의 한 언덕에 자신의 천문대를 건설하고 그곳을 화성의 언덕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곳에서 화성의 표면의 특징, 특히 그를 매료시켰던 운하들을 자세히 스케치했다. 그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망원경 끝에 매달려 찬 새벽 공기와 여러 시간 동안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시상이 나빠지면 화성의 상이 흐려지거나 왜곡된다. 그럴 때에는 모든 관측이 허사가 된다. 때로는 이미지가 안정되면서 행성들의 특징이 순간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 이럴 때면 감히 볼 수 있도록 허락된 화성의 기중한 모습을 머리에 잘 기억해서 종이에 정확하게 옮겨 그려야 한다. 많은 노력을 했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이런 노력을 하네요. 진지한 천문학자라면 선입관은 잠시 한쪽에 밀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화성의 경이로움을 기술해야 한다. 퍼시벌 로엘의 공책은 그가 보았다고 생각한 화성의 특징들로 빼곡했다. 밝고 어두운 지역들, 극간의 흔적, 운하들, 그리고 운하로 얽히고 설킨 행성 그 자체의 모습. 로엘은 자신이 보고 있는 그물 같은 것이 극간에서 녹아내린 물을 적도지방에 사는 목마른 도시민들에게 수송해주는 거대한 용수로 시스템이라고 믿었다. 행성 전역에 걸쳐 관계시설이 돼 있는 이 행성에 지구인과 아주 다른 그리고 더 오래 더 현명한 종족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어두운 지역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은 식물의 성장과 쇠락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는 화성이 지구와 아주 닮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좀 지나친 데가 있었다. 로엘이 그런 화성의 모습은 태고의 역사를 간직한 메마르고 쇠락한 땅, 즉 사막의 세계였다. 그렇지만 그 사막은 여전히 지구에서 보는 사막과 같은 것이었다. 로엘의 화성은 로엘 천문대가 있는 미국 남서부 지역의 특성과 많은 공통성을 보인다. 그는 화성의 기온이 약간 낮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국 남부처럼 지낼 만한 정도인 것으로 상상했다. 화성의 대기가 비록 희박하지만 호흡하기에 충분하고 물이 전반적으로 귀하기는 하겠지만 운하망이 잘 짜여져 있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을 화성 전역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화성에 얽힌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노엘이 당시 당면해야 했던 가장 심각한 도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엉뚱한 방향에서부터 왔다. 엘프리드 러셀 윌리스가 로엘의 도전자였다. 그는 자연 선택에 따른 생명 진화를 다윈과 함께 발견한 인물이었다. 1907년 그는 로엘의 저술 중 하나의 서평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 젊은 시절에 윌리스는 엔지니어였다. 그는 초감각 지적 능력 같은 주제를 다소 잘 믿는 편이기는 했어도 화성에 생명 거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월리스는 로엘이 화성의 평균 기온을 계산할 때 범한 실수를 입증하여 화성이 영국 남부처럼 온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극히 일부의 예외 지역이 있기는 하겠지만 화성의 기온은 어디를 가든지 빙점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의 온도 계산에 따르면 화성 표면의 바로 아래 영구 동토층으로 뒤덮여 있어야 했다. 그리고 대기는 로엘이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박하여 충돌 구덩이들이 다레스처럼 사방에 널려 있어야 했다. 그리고 운하의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했다. 잉여분의 물이 그렇게 부족한데 그것이 운하를 넘치도록 채우고 흐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도 물을 로엘씨 자신이 묘사한 바와 같이 끔찍한 여건의 사막지대를 가로질러서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하늘에 그대로 노출시킨 채로 한쪽 방구에서 적도지대를 넘어 반대쪽 방구로 옮기겠다는 시도는 지적 존재가 아니라 광인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무모한 계획이다. 확실히 장담하건대 단 한 방울의 물도 남김없이 증발해 버리거나 아니면 수원지에서 160km도 채 못 가서 땅에 완전히 스며들어 사라질 것이다. 정말 로엘이 연구한 거에 대한 큰 반전이네요. 윌리스가 대단히 많은 것을 발견해냈네요. 통렬하지만 전반적으로 적확한 분석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분석이 윌리스의 나이 84세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의 결론은 화성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한마디로 제로라는 것이다. 이때 윌리스가 생물이라고 한 것은 수문학을 잘 아는 토목 기술자들을 지칭한 말이었다. 윌리스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윌리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화성에 관한 로엘의 생각에 무게를 실어줬다. 다른 천문학자들이 로엘 천문대와 비견할 만큼 관측 여건에서 로엘의 24인치 망원경과 같은 수준의 망원경으로 소위 화성의 운하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엘의 생각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의 주장에서는 창세기와 같은 태고의 신화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이러한 인기에 19세기가 거대한 운하의 건설을 포함한 공학기술이 경이적으로 발전하던 시기라는 점도 단단히 한몫했다.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1893년 코린트 운하가,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완공됐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 내에서 오대호 관문과 뉴욕 주의 북부의 바지선용 운하와 미국 서남부의 관계용 수로들이 많이 건설됐거나 건설 중이던 시기였다. 지구인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그런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 화성인이라고 해서 못할 법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되고 현명한 종족이라면 그들은 붉은 행성에서 진행되는 건조화 현상에 용감하게 맞서서 지구에서보다 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화성인을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존재하지도 않지만. 현대는 인공위성이 화성의 주위를 선회하며 화성의 세세한 모습을 정찰할 수 있는 시대이다. 화성 전역을 이미 지도에 담았으며
자동 실험실을 2개씩이나 화성 표면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화성에 얽힌 신비는 로엘의 시대보다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했다. 로엘이 언뜻 보고 그렸던 그 어떤 화성 그림보다 훨씬 더 정밀한 사진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사진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운하망의 지류 하나, 관문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 로엘 스키아파렐리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상 조건에서 유관 관측을 하면서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오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퍼시벌 로엘의 관측 일지를 보면 그가 망원경 앞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대단한 과학자이네요. 그의 일지는 운하의 실제에 대한 다른 천문학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을 로엘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증언해 준다. 일지에 드러난 로엘은 자기가 중요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그 발견의 의미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1905년 1월 22일자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이중 운하가 순간적으로 여러 차례 나타났다. 운하의 실제가 확인됐다. 나는 로엘의 일지를 읽다가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본 것 같다는 편치 않은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다. 하지만 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는 코넬 대학교의 폴 복스와 함께 로엘이 만든 화성 지도를 메리너 9호에서 찍은 위성 사진들과 비교해 보았다. 위성 사진은 로엘의 24인치 지상 굴절 망원경보다 어떤 때에는 1000배나 탁월한 분해능을 보여준다. 그러나 둘 사이에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다. 로엘의 눈은 화성 표면의 서로 연관돼 있지 않은 미세한 특징들을 이어붙여서 직선으로 착각했던 게 아니었다. 그의 운하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는 어두운 반점이나 연결된 운석궁들조차 없었다. 그곳은 아무런 특징도 없는 장소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똑같은 운하를 그것도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그릴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천문학자들도 똑같은 운하들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운하를 본 다음에 로엘의 지도를 자세히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메리너 9호의 화성 탐사 계획의 가장 탁월한 성과 중의 하나는 계절에 따른 변화는 가변적 선들과 반점의 발견이었다. 그 중의 많은 수가 충돌 구덩이의 벽에 연결되어 있다. 가변적 선과 반점의 출현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들 때문이었는데 그 구체적 모습은 계절풍에 따라 변했다. 그러나 그 선들에서는 운하의 특성을 잘 찾아볼 수 없었고 또 로엘이 운하가 있다고 한 곳에는 있지도 않았다. 어느 것도 지구에서 개별 운석궁으로 보일 만큼 크지 않았다. 따라서 20세기 초기에 수십 년 동안만 존재했다가 우주선을 이용한 근접 탐사가 가능해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로엘의 운하와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지형적 특성이 화성에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로엘이 관측한 건 다 잘못된 거네요.
그럼 화성의 운하의 정체는 좋지 않은 시상 조건에서 인간의 손과 눈과 뇌가 잘못 작동한 종합 결과인 듯 싶다. 최소한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이다. 로엘 당대와 그 후에도 똑같은 수준의 기기로 관측했던 많은 다른 천문학자들 중에는 운하건 뭐건 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화성 운하에 얽힌 일부 핵심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다는 의심이 자꾸 든다. 로엘은 운하의 규칙성이야말로 지성을 갖춘 존재의 설계에서 유래했다는 것에 의심할 수 없는 표시라고 항상 말했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문제는 그 지적 존재가 망원경의 어느 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냐는 것이다. 로엘의 화성인은 선량하고 희망적이었으며 심지어 약간 신적이기까지 해서 우주전쟁에서 H.G. 웰스와 오션 웰스가 보여준 사악하고 위협적인 존재와는 사뭇 달랐다. 이 서로 다른 두 아이디어는 일간신문의 일요 부록판과 공상과학 소설 등을 통해서 대중의 의식 속으로 잠입해 들어갔다. 나도 어린 시절에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의 화성 소설을 숨을 죽여가며 열중해서 읽었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나는 버지니아주 상류층 출신의 모험가인 존 카터와 함께 바루숨으로 여행했다. 바루숨은 화성 거주민들이 화성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나는 다리가 8개 달린 집 나르는 짐승인 소트의 떼를 따라갔다. 헬륨 왕국의 공주인 아름다운 데자도리스의 결혼 승낙도 얻어냈다. 키가 4미터나 되는 타르스 타르크스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타르스 타르크스라는 이름의 초록색 전사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첨탑이 솟은 바루숨의 도시들과 돔 모양의 양수장들 안에서 그리고 딜러서티스와 네펜테스 운하들의 실록이 우거진 둑을 따라서 배회하기도 했다. 정말 존 카터와 함께 화성에 있는 헬륨 왕국으로 과감히 떠나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공상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가는 것 말이다. 한여름밤 바루숨의 2달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면서 하늘을 가로질러 의기충천한 과학 모험의 여행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말로만 전해오는 운하를 포함해서 로엘의 모든 결론이 엉터리로 판명난다 할지라도 화성에 관한 그의 묘사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몇 세대에 걸쳐 나는 물론이고 수많은 8살 배기 어린아이들에게 행성 탐험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었고 우리도 언젠가 화성으로 갈 수 있다는 상상과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래요. 상상력 하나는 로엘이 충분히 줄 수 있겠네요. 존 카터는 화성에 가기 위하여 들판에서 양팔을 펴고 서서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빌었다. 결국 그는 그곳에 가게 되었다. 몇 시간씩이나 빈 들판에서 2팔을 활짝 펴고 서서 화성이라고 믿었던 것을 향해 나를 거기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내게도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으니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일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템플스테이를 갑니다. 절의 풍경도 한번 담아 볼게요. 그러면 3월 3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